사실은 기후는 지금 이미 그 자체로 경제 문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정부 부처만 봐도 환경부가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리 많지 않고 기재부나 산자부나 국토부나 주로 경제부처들이 해결해야 될 만큼 이미 경제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축 부분, 건물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속도는 정말 충격적으로 느려요. 중요한 건 2050년이 목표 시점이고 건물은 30년 쓴다는 거면 지금 신축은 탄소 중립 건물로 세팅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저희 채부심 채널의 우리 간판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분사광 코너인데요. 분사광에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또 분사광을 상위하시는 그런 다른 분야의 왕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경제왕 빈센트가 나오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기후투자왕? 제가 기후투자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나 자산운용에서 그린히어로 펀드를 운영하는 은기현 펀드 매니저 모셨거든요. 인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그린히어로 펀드 운영하는 은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린히어로라고 하니까 또 네. 이렇게 녹색을 위해 가지고 옷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녹색을 아니, 입고 다 이런 의도를 하신 건가요? 네. 제가 네. 그 옷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녹색 옷은 어디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네, 그럴 때마다 주로 챙겨 입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네. 그때도 여름이면 아마 이 옷을 입지 않을까. 옷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옷이 많지 않은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영향을 덜 주고 싶어 하는 그 본인의 뭐 의지가 그런 것도 반영이 있고 된 제가 건가요? 뭐 그렇게 패션에 관심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등등. 예. 또 옷에 그렇군요. 관련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요? 네, 또 소개해드릴 내용도 있고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일단 네. 저하고 그 은기현 매니저 그 인연이 저가 하나증권 시절에 그러니까 은기현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때문에 건설산업 섹터 세미나를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만났던 많은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환경 관련한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리고 그런 멘트를 저한테 진짜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소위 환경 전도사가 된 듯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시작은 그냥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캐릭터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약간 네. 뭐 환경이라는 이런 그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가 그런 얘기가 먼저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근데 펀드 매니저인데 막 기후 얘기를 엄청 하니까 네.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지 항상 예. 근데 왜 저희 꽂혔는지. 입장에서는 FAQ입니다. 항상 많은 오케이, 질문이어서.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실 때 이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환경과 기후가 같진 않습니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뭐 기후 문제가 환경의 약간 하위 분야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기후는 지금 이미 그 자체로 경제 문제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네. 다루는 예를 들어 정부 부처만 봐도 네. 환경부가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리 많지 않고 뭐 기재부나 산자부나 국토부나 이런 주로 경제부처, 노동부까지 뭐 이런 주로 경제부처들이 더 나서서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될 만큼 이미 경제 문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 관련된 거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후 위기가 사실상 경제 문제 또는 투자와 금융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알게 되어서 이제 그걸 이제 더 저의 어떤 엣지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후 문제가 사실상 경제 문제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후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데 그 구성을 뜯어보면은 환경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산자부라던가 그렇죠. 맞습니다. 국토부라던가 노동부가 나서야 되는 기재부도 그렇고 그런 게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얘기도 점점 뭔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 책도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기후 투자왕으로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책을 또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제 인터뷰를 위해서 또 책을 열심히 읽어봤어.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저희 채무심 채널에서 책 소개도 가끔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조천호 님이라는 분이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뭐 협찬받은 거는 1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읽고도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충격 한번 받았습니다. 그냥 충격을 한번 받았고요. 원래 저는 그렇게 기후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어떨 때는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도 와이프는
그 기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막 플라스틱 배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인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뭐 태양 흑점 때문이야 맨날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정말 와이프한테 그동안 태양 흑점 얘기했던 거 미안하다. 그다음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책 이거 언제 읽으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달하는 메시지 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 책을 제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뭐 기후 투자 왕으로 오늘 초대 받았습니다만 진짜 기후 왕이 누구냐 우리나라 그럼 사실 이 조천호 박사님이어서 뭐 혹시나 제가 연락이 된다면 한번 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후 왕이 아니라 기후 투자 왕을 불렀으니까 그렇죠. 이제 기후 왕은 조천호 박사님이시고 그렇죠, 기후 투자 왕은 제가 은규환 매니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너무 잘 쓰여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 나서 더더욱더 그 은기한 매니저한테 관심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읽고 충격받은 부분이 이건데요. 현재 우리가 이미 덥다고 느끼고 올해 여름도 엄청 더웠는데 책에서는 그 개념을 저질러진 오염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런 지구 생태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문제는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저지르고 있다면은 앞으로 비가역적으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꽤 긴 기간 동안 더 힘든 그런 거친 환경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맞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지구 과학이나 대기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주로 조천호 박사님 책이나 책 보기 전에 저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고 그 외에 뭐 다른 영상도 많지만 뭐 지금 유튜브에서 조천호 박사님 검색하면 많은 또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몇 개 골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원인은 지구상의 그 온실가스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그리고 결과가 거기에 따른 기온 상승에 따른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단순히 그냥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뭐 제트 기류가 바뀌면서 뭐 갑자기 한파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비도 국지적으로 이제 어디엔 더 많이 오기도 하고 더 적게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기후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게 뭐 생태계의 영향, 그다음 경제의 충격, 뭐 식량 생산의 위기 이렇게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어렵게 다가지는 문제가 우리가 막 요새 막 칼부림 나고 무섭잖아요, 세상이.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해요. 어떤 미친 사람이 갑자기 찔러서 죽였어. 이건 너무 해서 모두가 공분을 사는데 기후 변화는 이제 많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 따지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일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이 행위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기가 많이 어렵게 됐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조금 그 이해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처럼 소위 과거에 그 태양 흑점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태양 흑점이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태양 흑점이 아무리 과거에 왔다 갔다 했었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이하였는데 근데 지금은 400 ppm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구 곳곳에 저장이 되면서 그 바닷물에도 저장이 되고 땅에도 저장이 되고 막 나무에도 저장이 되고 온통 저장되더만요. 그래서 막 저장이 돼가지고 결국 지구 온도가 낮아진 건데 그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뜨거워져가지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거고 그게 그 지금 우리 인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의 어떤 그 홀로세 책에서 말하는 어떤 홀로세라는 특정한 가장 지질 시대, 우리가 딱 가장 살기 좋은 인간이 살기 좋은 그 시대의 그 수치를 넘어버리는 순간 정말 전 지구적으로 뭔가 진짜 뭐 테라포밍 당하듯이 막 지구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고요. 많은 그 태양 흑점 이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성층권은 추워지고 있고 그 성층권 이하 대륙권만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산화탄소밖에 그 대기가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뭐 온실가스 농도밖에 없죠. 왜냐면 성층권은 추워지고 있는 게 이
대륙권에 열을 이산화탄소들이 더 많이 가두면서 네. 성층권은 추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그쵸, 태양의 흑점의 문제라면 태양의 흑점의 같이, 문제라면 원래 네. 껍데기도 뜨거워야 그쵸, 되는 그쵸. 거잖아요. 같이 뜨거워지거나 더 뜨거운 빛이 지구를 때렸다면은 네. 그 성층권 상부도 그쵸. 뜨거워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현재는 반대로 그 대륙권 지구 인간이 뜨거워져. 활동하는 부분만 뜨거워지고 밖에서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네. 있으니까 태양빛이 뜨거운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안에서 자생하는 자가 발전으로 뜨거워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책에서 IPCC 사람들도 옛날에는 인간은 뭐 영양이 60%일 거야 하다가 아니 한 80%인 것 같아 하다가 95%인 것 같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영양이고 그리고 책에서도 막 트럼프를 약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럴 파리 수밖에 기후 없죠. 협약 나오고 네. 막 이러니까 막 과학에 대해서 그 불신을 조장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이걸 책을 읽으면서 네. 그냥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흑점 때문인데 왜 자꾸 환경에 뭐라고 하냐. 그리고 막 빙하가 녹는 거, 그 빙하 녹을 수도 있지. 과거에도 녹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채널에서 네. 빙하 무너지는 거 보여주잖아요. 거기 일부러 빙하 무너지는 데 가서 찍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게 보기보다 이게 IPCC 보고서 자체가 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는 좀 뭐 적극적으로 완전 급진적인 많이 동의하는, 급진파도 네. 있고 좀 보수 회의적인 파도 있는데 네. 이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IPCC 보고서 내용도 사실 충격적인데 네. 실제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기는 해요. 그 일부가 동의하는 좀 약간 예. 하드한 시나리오. 예를 들어 뭐 해수면 상승이 네. 어떤 사람은 뭐 세기말에 뭐 몇 미터가 올라갈 거야. 이게 다 전망치가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그 낮은 수준, 보수적인 수준에서의 버전이라고 이 보고서의 기본 골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거조차도 지금 이 과학계의 얘기조차도 일반 사람들의 인식 또는 각 국가의 정책 또는 각 기업의 어떤 대응 수준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실제와 이 인간의 활동의 격차는 사실은 생각보다 크긴 큽니다.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책에서도 그린란드, 그러니까 육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얼음이 그렇죠, 녹았다고 해수면이 네.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육지 빙하인 그린란드 빙하랑 남극 빙하가 육지 빙하인데 그쵸, 네. 그린란드 그린란드 빙하만 녹아도 6m 올라가고 남극 빙하 녹으면 60m 올라간대요. 제 이거 충격 받아가지고 60m라니. 여기 지금 제가 업라이즈 13층 건물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60m가 지금 안 되는 높이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이거보다 해수면 해수면부터 올라오니까 네. 60m 지면에서는 되는구나. 여기는 근데 와, 이제 사실 여기 이거 업라이즈 진짜- 위치를 네. 구독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남역 앞이어가지고 한복판인데. 우리가 지금 서울의 예전 대표 침수구역으로 네. 이미 알려져 있긴 한데 하여튼 근데 해수면 높이가 6m만 올라가도 큰일 나죠. 동남아 국가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지하를 안 파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침수될 건데 왜 파냐 이러면서 그 지상만 유지하거나 하는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땅이 없어진 국가들이 조금 되잖아요. 그 지역들이나. 그런 데는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우 내륙에 있는 도시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체감을 하는 것 같고 여기 책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성장한 선진국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무임승차를 했고 지금 몰랐다는 네.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몰랐다는 별명으로.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니까 네.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뭔가 네. 성장해야 되는 나라들은 반대로 엄청난 탄소 관련 비용을 내야 되니까 얘네는 강제 승차를 한 건데 오히려 무임 승차를 한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무임 승차라는 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면서 성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안 그렇게 되는 해버렸으니까 거죠. 난 몰랐어 이러면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그냥 엄청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후 투자 왕이시니까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후에 관심이 생긴 건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후 쪽에 어느 순간 꽂혔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이제 사실 건드렸고 어느 순간 그럼 네. 기회에 꽂혔느냐 네. 그 얘기는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짧게만 하면은 네. 그냥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과학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게 됐었고요. 네. 뭐 요새 유명한 뭐 궤도나 네. 뭐 이런 친구들이 여러 데서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요새 또 초전도체 네. 핫하니까 핫하죠. 또 그 안 될 과학 뭐 거기도 막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저도 많이 과학 컨텐츠를 봤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기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계에서 예전 뭐 빅뱅, 네.
뭐 수많은 이제 과학이 이제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 증거를 가지고 서로 이제 검증하고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 최근에도 뭐 우주가 팽창하는데 네. 가속 팽창이냐 아니냐 이거 그쵸, 가지고 그쵸, 지금 그쵸. 좀 논란이거든요. 네, 네. 원래 가속 팽창인 줄 알았는데 또 국내 한 연구자가 가속 팽창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뭐 빅뱅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네. 빅뱅이 모든 우주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최신 과학 중에 기후 과학만이 네. 그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마치 우리가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네. 도냐, 네. 뭐 반대로 이렇게 도냐 이걸 가지고 1400년대였나 그때 네. 갈릴레오 때 막 난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무도 그렇죠.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명확해졌죠.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네네. 과학사의 사건이었는데 네. 기후 과학 역시 지금 인간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이거는 거기에 준할 만큼 이제 끝난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계에서는 안 싸우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마음이 그래서 이제 네. 저도 뭐 흑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네.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다른 네. 논리들이 막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정확히 따진지 잘 몰랐었다가 그게 2018년, 19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그걸 받고 또 당시에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이제 충격적인 거죠. 네. 1.5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양의 되먹임이라고 이제 지구 스스로 더워지게 하는 이런 네네, 그렇죠. 메커니즘까지도 나오면 게임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과학 막 찾아보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미 대멸종을 5번 겪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6번째 대멸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무지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길에서 한 명 사람 죽이고 끝이 아니라 네. 다 죽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그 진짜 아까 1.5도랑 2.0도 막 양의 대먹임 얘기하셨는데 지구 온도가 평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작 1.5도, 2도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체온의 비율을 하면서 그쵸. 예. 36.5도, 37.5도가 정상 체온인데 1.5도 올라가면 39도고 2도 올라가면 39.5도고 진짜 막 그렇게 막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예. 비유를 하면은 그 평균 체온 올라가는 건 엄청 높은 거고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갔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인데 그 현상이 여러 가지 대목인 과정으로 증폭될 수가 있고 맞아요. 예. 이게 우리가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데 지구가 어느 순간 또 자체 체력으로 좀 커버하다가 커버 못 해가지고 늘어져 버리면 그때 완전 다 같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바다에서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바다가 흡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맥주 얘기도 하셨고 네. 뭐 콜라로 비교되는데 네. 바닷물도 뜨거워지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녹이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흡수해줬지만 만약에 더 뜨거워지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러면 더 뜨거워지는 그게 거니까. 그 양의 대먹임인데 그게 맞아요. 생기면은 그때는 진짜 비가역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짜 못하는 순간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네. 저도 뭐 이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분명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이 원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걸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어렵죠. 아유, 그래서 아까 막 옷도 그 일부러 그 몇 벌 없다고 얘기하신 이런 부분이 저는 막 되게 실행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존경을 담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우리가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네. 게 그러면은 저는 애널리스트였고 네, 제 은견이는 매니저였고요. 매니저였는데 네. 그 그린이어로 펀드 런칭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품 설명하고 막 이렇게 회사 내부적으로 상품 만들잖아요. 약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그렇게 기한을 아니, 받으셨는지?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엄청 큰 이슈다. 그리고 이 큰 이슈면 당연히 경제 투자에 영향을 줄 거고. 근데 그리고 그때 2020년이 막 코로나 첫 해였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 펀드를 처음 얘기 꺼낸 게 한 2020년 4월, 5월 이 정도였는데 네. 그 5월부터 10월 그 사이 동안 뭐 유럽도 이제 뭐 그린딜 뭐 이런 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예. 우리나라도 당시에 뭐 그린 뉴딜 8월이었나? 네네. 당시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뉴스로 이제 빵빵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유럽에서 나오고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세상의 변화가 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펀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그린히어로 펀드에서는 주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기후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기후 관련 투자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최부심 채널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주로 우리가 알만한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쪽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로서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들으면 스스로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매년 뭐 500억 톤 뭐 이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고 이게 매년 쌓여서 뭐 몇천억 톤의 지금 온실가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게 한 5, 6년치만 더 배출하면 이제 그 위험 수위에 가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를 바꾸면 되는데 어디서 배출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화석 연료를 우리가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거. 이게 한 7, 80%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식량 생산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흔히 이제 소고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소고기? 소고기는 왜요? 이제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먹지 말래요? 소고기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소가 그냥 무슨 잘못이냐. 이제 그건 당연히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 돼지, 닭은 인간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축들이 훨씬 많고 야생의 소는 사실은 전체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용 가축이죠. 그냥 다 가축의 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축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에서 메탄이 배출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소와 같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이라는 거죠. 사실 뭐 소뿐만 아니라 뭐 기린이나 염소 이렇게 그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동물들이 메탄을 배출하는데 야생의 것들은 그냥 크게 제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른 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메탄이 엄청 많고 메탄 역시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이제 메탄 서약이라고 해서 재작년이었나? 전 세계대 이제 메탄을 줄이자 이런 서약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덜 먹거나 뭐 해도 좀 많이 온실가스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투자하냐 했을 때 현재 에너지 쪽 석탄, 석유,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이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것도 맞습니다. 그 소위 뭐 휘발유라든가 디젤을 쓰는데 휘발유, 디젤을 쓰지 않는 이제 소위 전기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있고. 그 휘발유를 만드는 오일앤가스 정유회사나 그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큰 관심은 없으실 거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뭐 배터리 회사나 또는 그 기업이 만약에 재생에너지 회사나 그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또 사실 우리나라 정유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오일앤가스 회사들도 요새 재생에너지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환을 거의 모든 기업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뭐 무조건 그런 기업을 안 본다, 안 한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의 어떤 기여가 가능한 그 임팩트가 가능한 기업이라면 저희는 사실 투자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탄소를 그러니까 배출을 덜 하거나 탄소 배출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 노력하는 회사들, 전화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 뭐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막 테슬라나 뭐 BYD나 이런 전기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들이 막 와닿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오일앤가스는 종전에는 석유를 좀 정제하고 판매했지만 요즘은 오일앤가스 업체들도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럼 또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 아니면 신재생 이런 쪽도 기본적으로 그 그린히어로에서 보시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한 7, 80, 나머지가 아까 이제 뭐 소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 대상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유망한 뭐 배양육이나 대체육 뭐 요새 이제 그런 기술도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꽤 많이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많이 있고 만약 그런 기업들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예. 저희가 또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형 펀드로서. 그래서 그런까지 포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네. 저희 대부분 포트폴리오는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인데 네. 에너지는 아까 석탄, 석유, 뭐 가스를 대체하는 건데 이걸 이제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은 뭐 한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배출량이 한 4분의 1 정도, 네. 뭐 25에 30% 되고요. 그냥 산업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맞아요. 그 철강이나 석유화학 뭐 네. 이런 반도체 이런 거 네. 만드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한 30%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송, 육상이든 여기서 나오는 것도 한 15에서 20% 되고 그냥 건물에서 냉난방, 난방할 때 배출한 것도 한 5에서 10%. 제가 지금 숫자는 대략 이렇게 안 되는데 아까 그 7, 80을 나눠 보면은 이 정도로 이제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전력 생산은 어떻게 지금 기술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따져서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네. 운송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보니까 저도 있습니다. 예전에 막 오일앤가스 시장 전망할 때 네. 그 뭐 쉘이나 막 BP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네. 막 BP 그 회사의 연간 막 에너지 아웃룩을 보면은 그쵸. 막 그러니까 탄소의 뭐 40%는 운송에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항공을 포함해서 주로 그쵸. 항공, 배, 네. 자동차 이런 운송에 사용되고 있고 뭐 탄소의 또 뭐 한 40%는 발전에 사용이 되고 있고 석탄, 석유 여러 화력 발전들 그다음 나머지는 또 산업용에 사용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분야별로 전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송에 사용되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지만은 항공유하고도 선박유도 그 선박유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 선박유를 썼던 배에서 뭐 LNG로 가는 LNG 추진선 얘기도 과거에 한때 많이 나왔었고 맞죠. 그럼 예. 나중에는 막 이게 그냥 전기 추진선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건 이제 기술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투자를 이제 기후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예. 결국 이제 돈이 되려면 네. 경제성과 상업성이 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지면 제가 현재 그냥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전기 추진선을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는 아니고 네. 유일하게 이거는 그 테슬라 그 IR 자료에서는 이제 전기로 갈 거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배도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의 조선사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 전기 추진선을 그 가장 첫 번째 옵션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이제 그렇죠, 대체 그렇죠. 연료를 많이 네. 고민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는 물론 몇 년 전에 얘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소위 그런 디젤류 관련 기반의 배가 선박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오래된 노후 선박이 주택 재건축하듯이 그렇죠. 그걸 LNG 다 선으로 바꾸는 LNG 거죠. 캐리어 네. 그러니까 LNG 캐리어가 아니라 LNG 추진선으로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진선으로 바뀌면서 네. 선박도 대규모 교체 사이클 한번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많았었던 지금도 게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조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다 바뀐 게 아니고 이쪽도 한참 바뀔 거고. 그리고 항공유도 그러면 지금은 되게 많은 뭔가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유를 네. 제트유를 쓰는데 이것도 이제는 되게 환경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겠네요. 맞습니다. 항공유는 뭐 지속 가능 연료라고 해서 그 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그런 이제 새로운 대체 연료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선박과 항공은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하고 있는 뭐 그런 대상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체 에너지 중에서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엔드게임에 가까운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네. 가깝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에 막 투자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장기로, 예, 정말 장기로 한 10년 이상, 네. 10에서 20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지금 여기에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은 이미 경제성이 확인된 예. 변화들이 자동차가 있는데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빠르네요. 아닙니다. 네. 사실은 태양광 풍력이 더 빠릅니다. 이게 전 네.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싼 전기 생산 방식이 무엇냐? 예. 그게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풍년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의 10년 이상, 10년까지 안 됐네요. 하여튼 거의 10년 가까이 태양광 풍력이 전기 생산 방식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이미. 네. 예, 이거는 이미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신규로 발전소 만들려 하면 사실상 태양광 풍력이 이미 거의 메인이 된 지 오래됐어요. 네. 이것도 진짜 저도 건설 애널이다 보니까 네. 중동에 2010년대 발전소 건설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중동의 발전소 건설은 다 천연가스 발전이었는데 왜냐면은
그냥 중동에 유정을 팠더니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같이 수반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캐는데 천연가스가 옆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가스라 그래가지고 네. 뭐야 그냥 기름이 그냥 캤는데 가스가 공짜야. 그래서 놀면 뭐하냐? 그걸로 발전소 돌리자 이래가지고 그걸로 돌렸군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이 2010년부터 엄청나게 발주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천연가스가 남아돈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없지만 중동에 오일 발전소도 많아가지고 그냥 불로 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발전소 오일은 팔 수가 있으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를 하면서 오일을 더 수출할 수 있어서 그게 붐이어서 그때는 발전소 짓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전력망에 발전 캐파를 넣어야 되는 그 설계를 할 때 다 천연가스 복합화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발전소 기사는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이랑 태양광이 네. 캐파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때는 캐파가 50메가도 50메가 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석탄화력 발전소나 그러니까 천연가스 복합화력 지으면 기가와트인데 언제 따라올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청 커졌어요. 많죠. 거의 신규로 지어지는 발전소는 거의 다 태양광 풍력이 다수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전체 발전 생산량에서 전기 생산 시장에서는 아직 비중이 적어서 10%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네. 10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네. 이제 뭐 일부 수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석탄과 가스 발전은 이 태양광과 풍력이 거의 다 대체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제가 무식한 질문인데 그게 아리백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거죠? 비슷한 개념인데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맞습니다. 느껴지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건 네. 전체 전기 생산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100% 가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한 건데 네. 흔히 얘기하는 그 아리백 이니셔티브 기업이 지금 아리백 하냐 마냐의 그 아리백은 네. 그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 아리백 하는 거여서 이게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완전히 뭐 다른 의미고 접근도 다르긴 합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업 리뉴어블 하나가 에너지로 예.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내가 100% 쓴다 그러면 아리백이 되는 거네요. 기업 그렇죠. 이제 입장에서. 은기원이 아리백 한다 그러면 네. 제가 1년 동안 쓴 전기를 네. 어떤 재생에너지 회사한테서 딱 그만큼 사면 은기원 아리백 했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제가 아는 한 100%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원자력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글쎄요. 제가 이거는 전력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뭐 수력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뭐 글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뭐 7, 80 정도면 예.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지거든요. 전력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의 100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슈예요. 네. 이걸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군요. 예. 아까 저희가 그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의 탄소 사용을 현재,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소위 334로 쪼개가지고 그 40%는 발전에 사용을 하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발전에 사용을 하고 또 뭐 한 30은 또 운송에 사용을 하고 네. 자동차랑 배선박 나머지 30은 산업에 쓴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서 네. 이제 제가 아까 그 운송 쪽에서는 비행기랑 배랑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얘기 잠깐 건너뛰고 지금 에너지 네. 그 생산 쪽으로 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에너지 생산도 지금 석탄, 석유 관련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아까 수송은 지금 예를 들면 휘발유라든가 뭐 항공유라든가 디젤을 쓰면서 하지만 이것도 전기를 바뀌죠. 점점 쓰고 예. 있고 사실 이 산업용이라는 것도 산업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에너지 집약형 산업이라고 그쵸. 몇 개 있는데 화학산업, 철강산업, 그렇죠. 예. 저도 시멘트를 커버했는데 시멘트 막 이런 맞습니다. 건자재, 철강 제조 거기까지, 이런 게 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예. 이쪽에서도 변화가 그 필요합니다. 변화가 예. 지금 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네. 이제 아까 전기 생산하는 이 석탄이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이미 연 게임이 끝났고요. 석탄 네네네. 터빈은 신규 생산조차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석탄은 만들어 예. 그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진행 중인 게 전기차 운송 수단이고 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막 엄청 떨어지고 있어. 최근에 이제 막
구매를 막 하겠다 이런 분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침투율이 올라갔어요. 침투율 올라가고 네. 있는데 지금 가격도 뭐 미국의 일부 지역은 보조금 포함이긴 합니다만 네. 내연기관차보다 더 싼 네. 같은 동급 그레이드에서 싼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전 시장 석탄 대체가 1번, 지금 내연기관차 대체가 약간 2번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시멘트, 석유화학, 그 철강은 네.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솔루션으로 얼마큼 가겠다 이게 없어서 아직 여기는 불확실해요. 네. 예,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빠른 게 그 오늘 사전에 얘기했던 히트펌프. 네. 이게 지금 조금 더, 왜냐면 이건 이미 경제성은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가 아마 제 생각엔 뭐 세 번째 정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제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변화가 너무 더디거나 이러면은 좀 페널티를 매기나요? 뭐 아니면은 제가 세게 얘기하면 알아서, 이제 다 네. 정부 까는 이런 게 되는데 네. 아니, 왜냐면 뭐, 페널티가 네. 없어요. 현재 제가 페널티가 진짜 없어요? 이제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최근에 과천의 신축 아파트로 네. 정말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로 갔는데 네.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2050년? 네. 그리고 건물 한 번 지으면 30년 이상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지은 건물에 가스가 들어온다는 건 네. 이게 그건 탄소 중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건물을 그럼 난방 시스템이 그 가스 난방이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스 예. 난방은 우리나라가 예.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 가스 레인지는 네. 인덕션을 요즘 많이 인덕션을 쓰잖아요. 넣어줬어야죠. 그러니까 그쵸, 인덕션이 그쵸. 기본이고 가스는 사실은 그냥 없애면 되는데 네. 가스가 기본이고 인덕션은 옵션이에요. 네. 근데 전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그 뭐 좀 비싸다고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가스 쓰지도 않는데 전 집에 있는 인덕션을 그냥 갖고 왔고 네. 불필요하게 가스레인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2022년에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다는 네.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건설회사들 지금 뭐라 그럴까 잘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스를 사용하는 그 주방 기기나 주방 가전류를 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가전으로 대체를 한 형태로 그 마감재를 새로 뽑아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아마 그거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지금 정부 규정상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 그동안 다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 가스가 있으니까 가스가 기본이고 인덕션은 아마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관련 규정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임에도 인덕션이 기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2050년까지는 소위 그러면은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그 목표치가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지금 탄소 중립 네. 2050년까지 하겠다고 그 유엔에도 제출했고 다 네.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그거 안 한다는 건 근데 마치 지금 집에 가스 깔리는 걸 보면은 제출 불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네. 인덕션을 쓰지만 네. 이제 다른 집은 또 가스도 쓸 거잖아요. 어떤 집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리고 결국 가스를 안 쓸 거면 가스 배관을 건물에 굳이 왜 넣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 하려면 또 난방의 가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축 부분, 건물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속도는 정말 충격적으로 느려요. 제가 그런 것 느끼기에는 같아요. 존재하지 아무런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2050년이 목표 시점이고 건물은 30년 쓴다는 거면 지금 신축은 탄소 중립 건물로 세팅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이게 특히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표준협회라는 데서 네. 그 시멘트 표준화, 우리 KS 인증을 하고 KS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품질 관리가 있어요. 근데 외국을 보니까 막 콘크리트에 막 라듐 같은 것도 검출하고 라돈도 검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때 막 그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방사성이 검출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왜냐면은 그 골재 함유된 그런 방사성 물질 골재를 함유해서 콘크리트를 배합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걸 검출하거나 그럼 시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사성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유럽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도입하면 또 시험이 늘어나잖아요. 또 시험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건데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건축 자재가 됐던 뭐가 됐던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 요즘 거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거의 그냥 쭉 그리고 시멘트 회사들도 그 커버를 좀 했었으니까 시멘트 현장 채굴하는 현장 가면은 뭐 좀 보셨겠지만 진짜 눈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진짜 엄청난 스케일로 석회질로 되어 있는 산을 이제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고로를 어마어마한 화석 연료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시멘트를 불로 끓이면은 시멘트가 콩알처럼 굳어 가거든요. 소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소성 과정. 네, 소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사용이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배출권을 샀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굳이 그 가스레인지를 강조한 이유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서 문제의식은 있지만 마땅한 기술이 없고 뭐 철 생산도 마땅한 기술은 없어요. 근데 인덕션은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이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걸 제가 강조 싶어서. 제 말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맞아요.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뭐라도 때리지 않냐 이런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탄소 부담 관련한 탄소세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곳이 때리는 건 없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죠. 이제 탄소세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00%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는데 이걸 줄여 나가기로 했는데 일부 기술 혁신이 빠른 쪽은 빨리 줄여나가고 있는데 발전이라든가 차량 운송이라든가 뭐 건축물 냉난방인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 못 줄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못 줄이는 애들을 그러면 계속 못 줄이는데요 이렇게 냅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그런 게 뭐 벌금이 있냐 탄소세가 있냐 막 그런 걸 여쭤봤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경제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 온실가스 배출이 그냥 뭐 가장 큰 그 외부 효과다. 그러니까 경제에 발생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부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다라는 게 이제 예전에 그 유명한 뭐 스턴 보고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저도 경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기후 문제를 보면은 완전히 와닿는 문제고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경제학 첫 부분에 외부 효과 나오거든요. 가장 기초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경제의 그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다루고 관리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거래제 시스템을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저는 뭐 꼭 둘 중에 무엇이 좋다라기보다는 둘 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질문하신 것처럼 기술이 있는 거면 탄소세가 있지 않아도 경쟁을 하면서 알아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연기관차 회사들 중에 뭐 일본의 도요타 이런 데도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엄청 뒤처지니까 지금 막 불이 나게 막 뭐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탄소세가 없어도 이미 기술이 등장하고 경쟁력 있는 경쟁자의 등장만으로도 변화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기술이 잘 없는 부분은 질문하신 그 탄소 가격 제대로 된 외부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그 업체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외부 효과를 발생을 했는데도 거기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마치 뭐 돈 안 내고 밥 먹은 것처럼 밥 먹으러 가서 식당 갔는데 돈 안 내고 나가면 잘 안 그러잖아요, 요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을 제대로 매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뭐, 몇몇 기업들이, 과다한 배출량을 측정받은 거예요.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의 그냥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우린 요새는 다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아직 다 돈 주고 사지 않고요. 정부에서 너 얼마 필요해? 나눠줍니다. 공짜로. 공짜로요?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요. 세상에. 그러면은 많이 받았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기업이 현재 100만큼 배출하고 있으면 이게 줄여야 되니까 너 한 90만 줄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80만 줄게 해서 10씩 줄여나가게 이제 쓰레기 봉투 공짜로 주면은 그래도 이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100을 배출하는데 오측 해가지고 120을 준 거예요. 그럼 20이 남잖아요. 그럼 쓰레기 봉투를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기업인데 배출권이 남아서 그 20만큼, 10만큼을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시멘트를 비유하면 저도 그게 원래 그 실적 모델 만들 때 탄소 배출권을 비용으로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동안 진짜 아무런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런 거랑 그러면은 근데 그런 계산할 때 사실은 그 가동률 같은 걸 계산하잖아요. 가동률을 신고할 때는 가동률 거의 소위 풀가동. 풀가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은 풀가동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일로 5개인데 5개 다 돌린다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레미콘 공장들이 있고 시멘트 공장들이 있는데요. 풀가동 안 됩니다. 그 왜냐면은 레미콘도 12,000개 넘는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실제 워킹은 3,000개만 해요. 왜냐면 공사 현장이 전국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사실 이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어서 이제 의견에 따라서는 그냥 탄소세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배출권 거래제를 하더라도 무상할당을 없애고 100% 유상할당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디 뭐 언론사에 제가 칼럼을 한번 기고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 거대한 어떤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 아까 계속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탄소 가격, 탄소세, 뭐 탄소 배출권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가격.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는 외부 효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만 제대로 매겨지면은 우리가 사실은 막 뭐 기후 뭐 이런 환경 생각하면 막 사실 압박을 많이 받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이럴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한 외부 효과가 있으면 그거에만큼 세금이 매겨지면 그만큼 물건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소고기 가격이 지금 10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 뭐 15만 원이 됐다. 그럼 본인이 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15만 원의 소고기를 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정당하게 그 가격만 정당하다면 되는 거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소고기를 좀 덜 먹게 되거나 기업들도 그럼 나 예를 들어 대체육 개발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소고기만큼 맛있어. 이런 걸 개발하는 기업은 또 엄청난 또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경쟁이 벌어지고 소비자도 소비자대로 시장에서의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 온실가스 가격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드는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일리가 있는 거는 철강 회사를 예를 들어봤을 때 철강 회사는 이제 포스코도 있고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 여러 이제 철강사들이 그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탄소 가격을 우리나라만 매겼어요. 그럼 엄청 크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철강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매기면. 그러니까 이 제대로라 하면 뭐 IMF나 또 이제 주요 연구 기관들이 적정한 탄소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걸 계산을 한 게 다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게 딱 매기면 우리나라 철강사들 뭐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을 반영해서 높이면 안 팔릴 것이고 그래서 그 가격 없이 시장 가격대로 팔면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망하게 돼요. 그럼 결과는 우리나라의 그 철강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망해서 없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철강사들이 그 철강제를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지켰는데 그리고 철강사는 망했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중요한데 하나도 줄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철강 부분이나 석유화학 부분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격 민감하게 교역하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각 국가가 그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탄소 가격을 통제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아니요. 저는 완전 이해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칼럼을 쓰신 거죠? 뭐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선 지금도 이제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논란이 많거든요. 왜냐면 본인 임기 동안은 안 줄이겠다 식으로 2030년까지인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사실 더 빠르게 줄였어야 되는 걸 안 줄이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부분이 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크다 보니까
다른 네. 나라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없는 나라는 네. 좀 쉬워요. 왜냐면 네. 재생에너지 하고 전기차 하면은 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는 국제 그 기준 달성하기가 쉬워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아이디어대로 이거를 국내 부담이 아닌 국제 부담으로 바꿔버리면 좀 달성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담당한 어떤 국제 기구가 있다거나 하면은 네. 그 탄소 가격 시스템에서 탄소 수익이 생기잖아요. 대출권 네. 수익이. 그걸로 이제 전 세계 이제 뭐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다거나 이제 특히 개발도상국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또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겠죠. 네. 근데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만 하면 너무 불리한데 네. 다 같이 해버리면 모든 기업이 똑같은 비용 부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모든 기업들 동일한 원가 상승 요인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임팩트가 당연히 적을 뿐더러 사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조금 더 이 변화에 적극적이거든요. 네. 남들보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면 그게 더 오히려 이득이 되면서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업 입장에서도 좀 잘하는 기업이면 오히려 이게 더 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좀 죄송합니다. 석유화학이나 이런 철강 같은 부분에서의 탄소 가격은 좀 글로벌 차원에서 다루자. 네. 그게 사실 못할 것도 아닌 게, 네. 그 정 안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별로 매겨도 되는 게, 화학도 그 에틸렌 베이스로 나오는 화학 제품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조 공정도 물론 회사마다 일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따다닥 매기면은 사실 안 될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저의 뭐 아이디어는 근데 아마 이걸 네. 하자 그러면은 또 사실은 어렵고요. 여러 나라가 네. 하니까 소위 탈지구적인,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좀 보면 이제 유럽 연합이 그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네. 이제 축약해서는 CBAM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6년부터 실제로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네. 수출을 철강제를 할 때 유럽에서의 탄소 가격만큼 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WTO의 뭐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그 논란이 좀 정리가 돼서 EU 버전이 오케이, 너 그거 괜찮아. 만약 이런 버전으로 확정이 되면은 네. 다른 나라도 이거를 도입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모든 나라들이 다 유럽에 유사한 그러한 탄소 국경 수입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그냥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고 네. 그나마 제가 보기엔 인류의 희망은 여기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가격이 없으면 예, 그 기술의 진보만으로는 이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낮은 가격이 되는 거고 사실은 지구를 망해가는 과정에 만들게 놓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외부 효과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안 내면서 사실상 그쵸. 무임승차 해버렸던 거니까 모두가 그러고 있죠. 예, 지금이라도 열심히 내라는 거고 이걸 또 줄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안 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해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뭐 지구가 망할 때까지 나는 꿀 빨다가 그냥 같이 망하자 약간 이런 거니까 엄청 이기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85년생이고 예. 제 인생에 꿀 빨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비슷할 것 같고요. 이제 점점 그 기후 임팩트가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지어 그게 시차를 두고 과거께 지금 올라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임팩트가 커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완전 충격이에요. 충격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한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게 워낙 큰 문제고 네. 과연 나 혼자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또 우리가 해도 남들이 안 하면 뭐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소 가격이 진짜로 되기만 하면 그거는 그 이슈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탄소 가격을
써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가격이나 배출권 거래제가 됐던 그렇게 탄소세가 써서 됐든, 네. 탄소세가 됐던 그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변화나 수요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시장이 그 촉진할 퇴출되도록 수 하는 있어요. 게 네.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네, 자동차나 발전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변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탄소세 얘기를 막 좀 심하게 한 건데 네. 변화가 한참 되고 있는 분야는 변화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침투율이 올라왔지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네. 침투율 굉장히 낮은 나라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막 침투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보고 막 그렇죠. 열광했던 네. 것처럼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탄소 에너지를 그럼 뭐가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를 다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생산만 놓고 보면은 그냥 네. 심플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석탄이 태양광 풍력 이렇게 네. 바뀌는 거거든요. 네. 가스나 오일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최종 산물이 이건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네. 근데 화석 연료랑 전기 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은 저장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 용이하죠. 저장이 네. 용이하기 때문에 운송이 편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맨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네. 그 수많은 석유 관련 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석유는 운송이 편하다는 장점이 엄청 큰 거예요. 네. 반면에 전기는 운송과 저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커진다고 이제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전기 에너지는 커질 것 같네요. 예, 현재 전체 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네. 전기의 형태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20%밖에 되지 않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화석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 에너지가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 즉 전기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네. 진행이 되면 전기는 엄청 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또 동시에 그 전기의 생산이 저장이 쉽지 않고 또 네. 전기 생산이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한낮에는 전기 생산이 좀 많고 태양광이 네. 밤에는 에너지 생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기 생산이 우리의 에너지 소비와 불일치가 무조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자 제품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기화가 진행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커지면 우리가 무엇이 커지냐? 전기 시장이 커지니까 전력망, 전력기기 네네. 당연히 커지지만 또 네. 동시에 그 전력망을 운영할 때 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설비 네. ESS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비즈니스이면서 유통 비즈니스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 전기가 많은 시간, 예. 한낮은 많고 밤은 적잖아요. 네. 한낮에 싸게 전기를 샀다가 밤에 팔면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뭐 텍사스 전기 가격이 막 몇천 프로 올랐다던 뉴스도 어제 나왔던데 네. 또 특히 기상 이변과 관련해서 전기 수요가 막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럴 때 또 팔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굉장히 유망해질 거거든요. 앞으로 네. 네네네. 이제 우리가 전기 시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전기와 관련된 변화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전력 기기를 포함하여 ESS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조금 투자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 변화를 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ESS는 그 소위 2차 전지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가 저장될 수 있게 네네. 만드는 그냥 그 큰 스토리지, 배터리입니다. 예, 네. 스토리지고. 네. 근데 그런 스토리지들이 앞으로도 많이 건설되기도 할 거고, 그럼 네. 자연스럽게 전력망도 더 촘촘하게 그렇죠. 구축이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성장 산업인데 아까 에너지에서 20%인데 100%면 거의 한 5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이 전기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네. 전기차는 갖고 있는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를 거의 에너지 손실 없이 동력원에 네네. 전달을 하는데 네. 내연기관은 몇십 프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내연기관은 40% 미만이에요. 네. 그 카르노 라인이 있는데. 네.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잖아요. 현재는. 이제 근데 에너지 태양광을 하거나 이러면 화석연료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결국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뭐 예를 들어 네. 아까 히트펌프도 에너지 효율이 좋고요. 전기차도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전기는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이걸 그쵸, 만들고 그거는 뭔가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보내는 과정의 효율이 지금 종전 화석연료랑 경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할 때를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생산과 운송까지, 운송처까지를 생각해가지고. 아, 운송이요?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그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만들어진 전기 딱 배터리를 차를 딱 만들고 이러면은 그 차 안에서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 효율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데, 높죠. 전기가 좋은데. 왜냐면 네. 거기서 태워야 되는데, 근데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딴 데서 태우고 왔기 때문에 그 제가 느꼈을 땐 개긴 무슨 독인 질문인지 다 이해했어요. 똑같았는데, 근데 이제는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진짜 재생에너지로, 태양에너지랑 재생에너지로 만들면은 만들어진 전기 자체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지고, 네. 그거가 수요처까지 와서도 네, 이해했습니다. 더 네.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된다면 시스템 전체가 더 효율이 맞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이 100이 되는데 5배 네. 커지는 게 아니라 3배 네. 커진다고 보는 게 네. 이제 에너지를 더 덜 효율적으로 써도 쓰니까. 효율적으로 써도 되니까. 근데 3배라도 이 시스템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건데, 와, 그러면은 뭐 ESS 관련된 기업이나, 근데 ESS도 발전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ESS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마 전력망에 네. 이제 태양광 발전소 옆에 있는 ESS도 있고, 네. 이제 아마 건물에도 필요한 ESS가 필요하고, 붙을 것 같아요. 가정에도 네. 필요하고, 네. 뭐 그 용처에 맞게 규모도 다양하게 ESS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시장을 보통은 이제 전기차로 많이 주목하시지만 ESS 시장도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못지않게 사실은 매우 많이 커집니다. 이거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네. 저도 이게 궁극적으로 얼마큼 커질지는 잘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전기차는 네. 솔직히 말하면 막힌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체 자동차 수요가 뭐 1년에 뭐 1억대잖아요. 7천만 대, 8천만 대 팔리고 8천만 대인데 침투율에 따라서 몇 천만 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맥스 8천만 대인데 만약 차가 성장한다고 해도 얼마큼 커질지에 대해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있고 하늘이 있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전기차가 예를 들어 이제 중고차 활용도가 높아서 그쵸, 이제 개발도상국에 팔리는 차는 전기차 중고 전기차가 뭐 많이 침투될 수도 있고 또 자율주행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성공에 따라서 전체 자동차 수요는 사실 저는 이제 뭐 엄청 전체 차 수요가 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네. 배터리로 저장하는 시스템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전력 수요 자체는 요새도 이제 뭐 챗 GTP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도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그거 하는 기업들이 다 이제 아리백 이미 가입된 기업이어서 재생에너지, ESS 이거 다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거는 또 이런 전기화와 또 무관하게 또 전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확실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ESS 시장도 진짜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게 네. 어쨌든 전체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종전의 전체 화석 연료가 그 운송 자동차에서 사용했던 부분은 결국 30% 안에서의 또 한 60%니까 그 나머지 에너지 쪽도 엄청 크다는 건데 그 언밸런스를 뭐 만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원래 우리 그 아까 85년생이라 하셨나요? 아, 네. 85년생이시면은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소위 미래에셋이 주도했던 그 바이코리아 시대 때 그러니까는 2000년 밀레니얼 시대가 되고 나서 원래 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이 다 망한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때 막 휴거 입고 난리였거든요. 막 맞아요. 저희 다 하늘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막 저 초등학생 무서워가지고 고등학생들 막 무서워가지고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그냥 완전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면서 그때 대투자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소위 그때 공모펀드 시대가 맞아요. 열렸는데 그런 시대였죠. 그 예. 공모펀드 시대를 막 한투 내비게이터니 막 미래에셋이 엄청 주도를 했고 이런 분들이 각광을 받았고 이제 그때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도 완전 컸잖아요. 근데 2013년부터 전 세계 그 주식시장에 ETF가 등장을 했고 MTS가 등장했고요. 네, 모바일로 쉽게 거래하고 네. ETF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전에 각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던 개별 상품을 너무나 간단하게 카피하고 거래 수수료도 싸고 거래 편의성도 너무 가입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냥 주식 사듯이 사버리면 가입하는 거니까 이건 뭐 가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냥 사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엄청 편하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ETF가 종류는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로켓처럼 한번 땅 쏘고 나면은 그 각도로만 간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긴 있지만 딱 세팅해놓은 ETF대로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딱 하고 그쵸, 이제 종목 그 포트폴리오 변화가 별로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이렇게 1년에 두 번인가 바꾸잖아요. 그 뿅 쓰면서 잘 날아가고 있나 6개월에 한번 검증하는 거니까 매니징이 잘 많이 되진 않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런 주식형 사모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모펀드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린이어로 펀드 운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대 ETF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펀드 매니저로서 그 되게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는 게 요즘엔 어떤 얘기를 해보면은 공모펀드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공모펀드 회사에서도 이제 주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단점은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장점은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면 제가 느꼈을 때 공모펀드의 장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 아이디어나 특정 스타일 그런 이제 그린이어로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뭐 부르자면 스타일 펀드로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그 모토가 있으니까요. 뭐 스타일 펀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향점은 스타일 펀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에 다 그린이어라고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럼 뭐 그래서 저는 세계를 쌈싸먹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제 펀드가 다 짜먹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와 관련된 걸로 주식시장이 다 변화될 거라고 보는 측면이 강해요. 마치 한 20년 전에 10년 전보다 지금 전체 주식시장에서 테크 비중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테크가 시대가 왔듯이 빅그린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배터리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고 미국도 뭐 테슬라가 크지만 또 다른 기업들도 해서 점점점 시장 자체가 그린이어로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뭐 어쨌거나 그러면 무슨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그 소위 어떤 패시브 ETF 시대에 뭔가 이런 액티브한 그 펀드 매니저로서 어떤 그 전략이랑 이런 걸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장점을 내세우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제가 보기엔 유일한 거는 기술 변화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도 많이 출시되고 했는데, 뭐 전 바이오는 잘 모릅니다만 거기도 이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바이오 원래는 이제 항암이었다가 요새는 비만 메타로 가가지고 이쪽도 그러니까, 되게 변화가 빨라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어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는 시가총액이 높고 낮냐는 사실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술 변화의 여지가 있고 그 기술 변화의 분석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만이 이제 액티브가 주식형에서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바이오도 그렇고 뭐 과거에 뭐 반도체나 뭐 테크도 아마 비슷했을 텐데 에너지 쪽도 최근에 특히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이쪽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기업에 엄청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촉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예를 들어 배터리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몰랐던 게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크면 클수록 패시브보다는 액티브의 가능성은 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왜냐면 기술 혁신을 뭐 큰 기업도 잘하지만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그러한 기술 뭐 주도하는 게 나온다 하면은 엄청 오르는데 아직 이제 ETF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종목 위주로 상승한다면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ETF가 만들어지면 거의 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21년에 메타버스 ETF가 만들어졌을 때 21년 끝자락에서 이제 메타버스는 그 해 이미 10배 다 올랐는데 다 오르고 나니까 커져서 다 알려지니까 그때 메타버스 ETF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매년도 그러니까 그 ETF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많다는 거에 반증이기는 한데 거꾸로 그 편입이라든가 그런 구성 내용이 ETF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그거 한번 결정하고 나면은 6개월간 변화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가 액티브하게 운용했던 액티브라 해서 막 엄청난 초고빈도 매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냥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처분하고 싸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편입을 시키고 성장성 있는 종목 편입하고 이런 식의 그 전 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ETF를 잘 안 하는 이유는 ETF 너무 고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완전 정말 수동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액티브한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뭔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변화가 빠르고 성장이 빠르고 이런 분야일수록 오히려 더 그 액티브한 그런 운용을 하는 그런 그게 공모 펀드든 사모 펀드든 이런 펀드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기후 투자 왕으로 또 모시기도 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거는 뭐 결국 어떤 투자를 종용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데 제가 지금은 이제 나와서 자유인이잖아요. 네. 금융인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유튜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 그 빼박 유튜버인데 그냥 뭐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받으면은 그냥 공모 펀드가 있거나 사모 펀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없고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네. 그냥 개별 주식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알주식을 사거나 진짜 ETF만 사거나 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나 어떤 특정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평생 그렇게 해왔던 사람에게 어떤 전문가에게 그 위탁해서 운영을 맡긴다는 생각은 진짜 안 하고 그냥 알주식 딱 뭐 하나 딱 그냥 아니면 ETF 그냥 빈도 매매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언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맞는 말씀이긴 하나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큰 흐름에 뭐 네. 엄청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막 공모펀드가 훌륭하게 나온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네. 뭐 사실 저희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업계가 신뢰를 잃을 만한 특히 우리나라 이 네네. 투자 업계에는 신뢰를 잃을 만한 일도 너무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뭐 꼭 공모펀드 하라 전 이런 입장이기보다는 네. 그래도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퇴직연금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개별 주식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너무 그 기후 관련된 거에 좀 현저하게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노후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하는 것이 크잖아요. 저는 그게 네. 가장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데 내 노후 네. 뭐 그게 좀 빨라지면 파이어가 되는 거지만 네. 아무튼 이제 그 관점에서 뭐 막 이거 들으시는 분 정도라면 또 본인이 리서치 공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다양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건 또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일정 부분은 그냥 남에게 맡길 필요가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제 뭐 연금 자산들 중에서는 네. 기후를 고려하는 게 아까 우리 쭉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점점점 기후 리스크는 커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2050년을 생각하면 이건 기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펀드를 좀 저도 그 네. 얘기하시니까 저도 더 그런데 저도 2020년에 나와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지만 모든 섹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바이오는 잘하니까 그 바이오 펀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걸 일단 들어놓을까?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소형주 투자는 네. 당시 하이 자산인데 지금 VI니까 VI가 중소형주 그 매니저가 중소형주를 되게 잘하는 매니저인데 그 VI를 좀 들어놓을까?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 리서치 출신인데 하나는 리서치 뭐 랩이라는 게 있었어요. 3천만 원부터 가입하는 랩 상품이 있었는데 하나 리서치 랩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그 매주 금요일 날에 다음 주에는 랩에서 이런 걸 종목회의를 7년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랩이 잘 운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랩에 가입을 했어요. 나와서 일단 내가 없어도 뭐 그 랩은 잘 돌아가겠지 이러면서 지금도 가입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제가 뭐 다 맡긴 건 아니라 하고 싶은 거는 직접 하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갖고 잘 알고 있는 거는 직접 하실 수가 있지만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관심 쓰기 어려운 거는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그린이라는 거는 진짜 2017년에 빅테크처럼 2027년에는 빅그린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예, 그린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런 그린이어로 펀드라는 공모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여러 상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 잘하시라는 입장으로. 네. 매니저는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저는 꼭 제 펀드가 뭐 유일한 그거는 답이라고 뭐, 전혀 네. 생각하진 않고 네. 뭐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대로라면 네, 더 그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가 잘 모르면 이제 펀드나 또 저 펀드 말고도 찾아보시면 또 많은 그 기후나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여러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면
네, 뭐 네. 괜찮지 저는 않을까 기후나 싶습니다. 약간 기후 투자 이런 거가 네.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막 와닿았던 건 아니고, 그리고 저도 막 고도의 성장 사회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 무리한 그 효율성 막 이런 거만 효율성에 너무 무리한 추구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진짜 지구에 상당한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책 읽고 좀 반성을 했는데 동시에 이게 또 성장 산업이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게요. 네. 한 2010몇 년부터 20년 초반까지 네. S&P 500 최근에 또 올해는 또 약간 비슷한 모습이 났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올해 아니더라도 한 10년? 뭐 이 정도 기간 동안 S&P 500에서 S&P 5 네. 그 소위 잘 나가는 네, 잘 기업들은 나가는- 400% 이상 네, 엄청 그쵸, 올랐고 그쵸. 나머지의 그 주식 성장 거의 없었어요. 예. 반도체랑 테크 빼고는 성장이 없었어요. 섹터로는 거의 없었는데 네. 사실 그 시절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바일 혁명, 뭐 거기에 따른 뭐 반도체 등등 거기에 또 파생된 수많은 또 이 앱의 생태계가 네. 커지고 이 변화가 가장 컸었잖아요. 네. 뭐 이 변화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또 인공지능도 있고 하니까 네. 그 변화를 제외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에너지 네. 쪽에서의 변화가 네. 그 규모나 임팩트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 뭐 10년 정도 지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상승이 전체 평균을 확실히 압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네. 보통 우리가 막 칠공주라고도 불렀고,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막 부르고, 팽이라고도 불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쵸. 네. 미래의 그 칠공주는 이제 그린 쪽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주도할 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은기한 매니저는 돈 많이 버시겠죠? 아, 아니 뭐 펀드가 네. 커지고 이러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펀드가 크진 않고요. 네, 네, 그냥 열심히 커질 하겠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제 마켓이 커집니다. 커지면은 커지겠죠. 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석왕에서 그 초대를 한 분은 그 은기환 하나자산운용 펀드 매니저인 기후투자왕 그 자격으로 불렀는데요. 아마 저랑 유사하게 그냥 너무 경제에 관심이 많다가 이렇게 기후에 꽂히셔가지고 이제 기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를 직접 운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사실 이 펀드가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이슈가 덜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95% 이상이 다 합의를 했는데 여전히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주제가 바로 이런 기후 위기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되는데, 저희도 분석원 영상에서 강남에 있는 물난리 이런 걸 좀 다뤘었는데 그때보다 책을 읽고 나서 확실히 왜 저런 일들이 생기는지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더 살기 좋고 그다음에 이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각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 은기현 매니저가 했던 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소금처럼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석왕은 이만큼 네. 이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냥 인사하고 끝낼게요. 아,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네.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얘기해봤고요. 네, 혹시 부족한 내용 혹시 있다면 네. 제가 댓글에 나중에 혹시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뭐 종종 와서 답도 다루고 할 테니까요. 네. 댓글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댓글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괜찮습니다. 댓글은 보실 때 방법이 있는데 그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된다. 네.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